예, 보신 것처럼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여야 대표 합의안에 따른 파장,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여야 대표가 내놓은 합의안, 먼저 간단하게 평가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예. 어제는 합의안이라기보다는 예. 그 발표문 그대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 야당 간에 공천 방식을 둘러싼 최소한의 공감대,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한 일단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협의를 하자. 이런 회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만흠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추석 기간 동안에 양당 대표가 만날 거란 예정이 돼 있긴 했죠. 네. 그런데 합의문까지 나온 건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원래 긴급한 사안이었던 것은 오히려 선거구 획정하고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것은 전혀 진척이 없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이제 공천 문제 관련 논의였죠. 공천은 극단의 경우에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신 김무성 대표는 지금 당장 본인 이야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정리가 돼야 될 것인데 예. 야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가 좀 급하긴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상향식 방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당 내부에서 조금 이제 네. 후폭풍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만 하고 그렇게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에서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네. 자, 이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정현 이제 최고만 참석하고 나머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으로 봐도 되느냐? 아니니까 네. 불만으로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표현했어요. 네. 아마 이게 내용상으로는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겉으로 표명하기에는 문재인 대표, 야당의 대표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뜻 합의해 준 것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점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상향식 방향이 그대로 가고 있는 느낌에다가 네. 예. 김무성 대표가 주도하는 그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제동 거는 게 아니겠냐 이런 느낌이 네. 들고요. 그중에서 이제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참석차 외유 중인데 해버리냐? 전 이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당의 예. 중요한 사안 또 국회에서 결정이 날 사안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외유하고 상관없이 진행될 사안인데 네. 여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윤허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당내 이것을 개파 갈등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가 뭐 오해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본 건 아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안심번호는 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오늘 최고위원 직후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친박계 반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과연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눈길이 쏠리고 예, 있거든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제 논의한 내용이 과연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쟁점이 붙을 것 같고요. 아까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제 그 받아들인 안심번호 전제로 한 국민공천제는 그동안의 새정치연합이 공천개혁안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킨 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그거를 야당 그 주장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공천 이 제도를 논의하면서 당내에 친박계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했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의원총회와 또 정계특위에 올라가게 될 때 아마 논의에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제기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김무성 대표 측에서는 이런 사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당 대표가 그 상대 당의 그 대표와 함께 합의한 사항을 부결시키거나 이걸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이게 김무성 대표도 완전 100%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죠. 네네. 일단 그런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거다라고 했었고 또 이미 어제 합의문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쯤에 내일 의원총회에 붙일 어떤 방식,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해왔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아닌 네. 제3의 대안을 분명히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 현실적으로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죠. 일단은 야당이 지금 제도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다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계속 남겨놨는데 네. 이제는 어제 합의안을 보면은 그것은 포기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유철 원내대표 이미 본인이 제3의 대안까지 이야기해가지고 네네. 평상시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제3의 대안 나와서 혹시 김무성 대표하고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김무성 대표는 어제부로 해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지난 4월 달에 당론이라고 얘기했던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네. 대안을 이제 찾는 방향으로 갔고 아마 대안을 가지고 내일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는 내일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보다는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이 초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당장 이게 어제 합의안까지 나왔는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제3의 방안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제3의 대안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변형인지 아니면은 국민 경선제의 포기인지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초점은 전략공천 한 명도 주지 않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 같습니다. 하나는 상향식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하고 권력을 가진 쪽이 뭔가 권력을 통해서 줄 세우게 한다거나 누구 낙하산 꽂는 걸 막겠다는 거죠. 네. 주변의 해석에 따르면 그 권력은 사실상 현재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나 친박 세력의 이제 권력 개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막는 데 일차적인 초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향이 관철되는 대안이라면은 지금 이야기했던 안심번호 해가지고 뭔가 선거 인단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도 네. 대안이지 않느냐 그런 건데 과연 다른 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어제 네. 모든 당이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관위가 주관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선관위가 그 역선택 막는 방법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휴대전화번호를 지역구별로 분류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 전국 여론조사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 할 때는 지역구별로 그렇죠. 구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았는데 예. 만약에 정부라든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한다면은 어느 그것도 지역구에 가능하다. 소속된 사람들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등등의 이제 방법이 있긴 할 겁니다. 예. 네. 근데 김무성 대표가 이런 구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 또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내년 총선까지 가기 전에 과연 이 공천 룰을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런 계파 갈등이 과연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예, 일단 계속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내일 이제 의총에서는 아마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 회동하게 된 과정과 그 회동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네. 그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의원들이 개인적인 입장이나 주장을 펼칠 거고요. 네. 내일 의총은 아마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합의안에서 얘기했듯이 정계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정도이기 때문에 네. 내일 의총에서는 큰 격돌보다는 네. 대부분 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서 원장님, 새정치연합 분위기는 어떤지, 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조용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잘 넘어갈 보여지죠. 것 같거든요. 예, 새정치연합은 일단 공천 개혁안을 지난 16일 날 중앙위원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번호가 도입되는 걸 전제로 해서 100% 국민공천위원단을 만들고요. 거기를 네. 통해서 공직자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고 또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또 부정부패 혐의자, 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예. 또 20% 정도는 전략적 공천을 하겠다라고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층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에 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주류의 반발이 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네, 일단 그 과거에 모바일 선거인단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비주류 쪽에서는 네. 이게 안심번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재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이게 공천 방식의 문제가 초점이라기보다는 쇄신폭, 누구를 상대로 쇄신할 것인가, 인물 교체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죠. 네. 지난번 그 23일 날 거기서 발표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예. 뭐 당 대표급 5인에다가 비리 관련 문제 바꾸니 해서 초점은
어떤 방식으로 공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식 누구를 대상으로 인물 교체를 할 것인가 이게 워낙 큰 쟁점이기 때문에 네. 공천 방식 자체는 사실 비중이 이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예. 자, 이번에 그 여야 양당 대표가 만나면서 그동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재신임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잠잠해지고 다시 이제 공천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좀 당내 입지가 좀 강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네. 이번 어제 회동이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네. 일단 그 회동 장소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두 분 다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점이 추석 연휴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이 회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고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효과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도 당내 내분과 갈등을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그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여당과 공천 룰을 협상하는 그러면서 본인의 당내 입지를 굳혀나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여당 내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내용들이 결렬될 경우에 여야 간의 또 다른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야 간의 갈등의 축은 공천 방식은 쟁점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예. 정당 선거 계획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예. 지금 뭔가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를 하자 나왔기 때문에 네. 여야의 합의 대상이지만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당의 방향과 전략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거계획적 문제를 둘러싸고 비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을 뭐 이런 것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지금 해왔던 방향대로 본인이 계속 기세를 올려 주도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면은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합의가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그 이상으로 지금 크게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지금 당장 인적 쇄신 문제에다가 본인은 아니었지만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사실은 분리해가지고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한길 박지원 의원하고 분리해서 결이 다르다 하면서 예. 분리하려고 했다고 최근에는 하도 위험하니까 박지원 의원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정도 첨예한 상황이어서 저는 복잡하다. 더구나요.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입장을 혁신위가 대신해서 막아줬거든요. 예. 혁신 임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 또는 문재인 대표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전면에서 같이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추석 끝나고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외부의 원심력을 포함해서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총선이 내년 4월 13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6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제 정개특위가 이제 총선에 대한 그 룰이나 이거 윤곽을 잡아 나가야 될 텐데 정개특위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예.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 양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 숫자가 일단 지역구 숫자가 정해지고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숫자가 정해지는데 그 비례대표를 지금식의 전국 비례대표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등등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심번호제도 도입 예. 이것도 네.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개특위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예. 있고요.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아직 원활하게 논의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에서 벌써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정리가 이제 돼야죠. 예.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개특위가 내년 총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은 지난 9월 중순까지 해결했어야 됩니다. 예. 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넘어가 버렸죠. 획정위가 지난번에 지역구를 244명에서 49명으로 한다는 것이 밖으로 알려졌죠. 공식적으로 국회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알려진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오는 10월 2일 날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된다면은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규모도 결과적으로 정해져 버린 걸 되는 네네. 것이죠. 예. 그래서 정해서 넘겨버리면 1차에 한해서 국회에서는 제의 요구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에서 다시 두 번째 결정을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지금 표결에 붙이도록 돼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부결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법의 취지에 붙여본다면은 제의까지 요구해서 다시 올라간 것을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지금 일정대로 돼 있는 10월 2일 날 선거구 획정을 이제 결정해버리면 꼼짝없이 갈 건데 예. 제 짐작컨대 국회에서 조금 더 정개특위 논의해서 예. 기본 방향을 정할 테니
늦춰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갈 길은 멀고요. 시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총선 룰을 앞두고 여야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네.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